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조경태 의원이십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죠. 부산 사하구 어리시죠. 무려 6선입니다. 그것도 스트레이트 6선이신데 또 36세 국회의원 처음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 출마를 선하시고 제가 기자회견 하는 거를 우리 유튜브로 한번 다 지켜봤는데 지금 한 번 더 이번 출마하신 변이랄까 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사실 당이 그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입니다만은 국민들께서는 국짐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국민의 짐이다. 네, 뭐 요즘에는 댓글에 그런 얘기 많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국민의 적이다 이런 표현을 아이고. 할 정도로 우리 당이 이제 국민과 싸우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위상이나 뭐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거의 해체 수준으로 이대로 가면 갈 수밖에 없는 당의 이제 존립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주변에서 저보고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뭔가 당을 구하는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되살려서 사실 정치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어떤 양날개로 해서 네. 갈 때 그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또 발전한다 이런 점에서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의 가치 뭐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조 의원님께서 중시하는 네, 보수의 가치라는 제가 게?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제 생각이 일치되면은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의 가치의 제일 첫 번째가 저는 헌법 수호라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 수호고 두 번째 가치가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는 것이 저는 보수의 가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미 4월 4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고 위법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저는 상실해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뭐 최근에 계엄 이후에 조 의원님께서 해오신 행보가 이제 탄핵 계엄령은 철회하라는 것이었고 네. 탄핵에도 찬성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뭐 이 처벌 문제 네. 좀 가혹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결국은 내란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란은 지금 체포돼서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수하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1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내란 우두머리는 최하가 무기징역이거든요.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도록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처벌에서 근데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엔 득표에는 좀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는 보수의 가치는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법치주의를 성실히 시행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런 도덕적 우위에서 진보 쪽, 저 민주당보다 앞서야만이 저는 국민들보다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요. 특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네. 보다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보수의 가치다 하는 생각을 이게 하죠. 뭐 쿠데타가 상습화된다면 곤란한 얘기죠. 근데 네. 이제 업참마 속의 심정으로 그건 맞습니다.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스탠스로 계신 분은 약간 당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당대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단이라도 좀 생각하시는 모양이시던데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를 뭐 저울질하고 있다 이러는데 어쨌든 연대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쪽에? 네. 내일 제가 또 아침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 있고요. 네. 저는 혁신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혁신파로 분류되는 뭐 조경태, 안철수
한동훈 네. 이 세 사람은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열되어서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네. 우리 셋 다 분열주의자로 네. 저는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이번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야 된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이번에 당 대표가 돼야만이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지율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 예, 저도 봐서 뭐 조 의원님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세 사람이 만약에 각자 나와서 도생한다 이러면은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네,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당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누구 개인이 당 대표가 되고 안 되고보다는 보다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당을 살리는 길이 좀 선택해야 된다. 좀 혁신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그 명분은 어쨌든 극우화되는 이런 정당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막겠다고 하면 저는 힘을 모으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게 이번에 출마변에서도 방금 극우라고 하셨는데 뭐 극우 어떤 개념에서 이제 말씀하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강성 우파라 보기도 하고 극우라 하는데 뭐 윤의계인 예. 뭐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 네. 또 어디 있습니까? 뭐 부정선거를 이제 외치는 네. 자들 네. 뭐 이런 팀들 그런 게 개념을 가진 분들과는 좀 전련하겠다 이렇게 말씀. 그렇습니다. 이 세 부류의 특징은 뭐냐면 네. 헌법에 대한 가치, 헌법 네. 수호에 대한 의지, 그리고 법치를 지키려고 했던 의지 이게 없는 거의 약한 사람들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위헌이고 불법으로 인정이 되고 파면이 됐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뭐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그런 행위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극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파라든지 건전한 보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보수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어떤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극우주의자들은 이 보수의 가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부류라고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의원님도 45명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네. 아마 거기 가신 분들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네, 플러스 알파 45명 네. 플러스 알파를 축출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니 그분들은 그런 좀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떤 그 전련 그런 인적 청산. 인적 청산 네, 네. 나가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분들 중에서 뭐 45명이 보면은 이제 또 분류가 되겠죠. A, 네. B, C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상중하에 분류가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동했던 사람 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단순으로 가담했던 사람 이런 분류를 저는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을 네. 해서 거기서 저는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 그리고 인적쇄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바로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끼리 개인적으로 이걸 사감을 가지고 이렇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또 이렇게 우리 당을 나가야 되고 또 누가 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기를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당이라는 게 좀 그래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 네.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45명을 뭐 찍어내기 하듯이 도려낸다 할까 이렇게 좀 배척한다 하면은 그 당이 좀 풍성해질 수 없지 않느냐는 거 하나 하고 또 지금 당 대표로 나오신 분이 구태여 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된 그런 행위는 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 조경태가 예. 우리 당을 살리고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07명에 있는 정당 네.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당이 지금 지지율이 10%입니다. 10% 됩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당을 크게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저쪽 상대당과 비교했을 때 배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당이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또 어떤 문제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 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창출이고 또 선거에서 또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서로 봐주기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래서 서로 봐줌으로써 우리 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폭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다소 좀 줄어들더라도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대폭적인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7명으로서 10%대 20% 초반대의 정당 지지율을 가질래 아니면 조금 뭐 가감한 혁신을 통해서 사이즈는 좀 줄어들지만은 40%대의 정당 지지율을 가질래 했을 때 우리 당원들이나 보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 점을 좀 파고 드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 겁니다. 오늘 또 여기 나와서 제가 네. 그걸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를 나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조경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가감하게 혁신해서 인적 청산을 통해서 우리 당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급기야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에 나왔다. 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탄핵의 강의는 흔히 말하는데 이걸 건너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과거에 그 국민회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회의가 79석이었습니다. 15대 총선 결과에서 네. 80석도 안 됐죠. 그런데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면서 정권을 창출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열린 우리당 때 보면은 네. 47석 노무현 대통령이 네, 창당했을 때 정당의 의원들 숫자가 47명이었거든요. 네. 47명이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함으로써 그 다음 해에 총선에서 152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면은 그 의석수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보다 지릴 수 있고 네. 그런 혁신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이건 화제를 좀 돌려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그죠? 혁신하는 지금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이제 2달 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김문수 전 후보였죠. 네. 지금 그 이번에 당 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했지 않습니까? 아마 대적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그게 내가 적임자다. 이재명 정부 지금 뭐 출범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패배한 분의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60% 넘지 않습니까? 예. 뭐 이 수치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수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고스란히 그 반사 이익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저는 먼저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싸운다고 지금 뭐 어떻게 싸울 겁니까? 예, 지금 이 낮은 지지율로 싸웠을 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을 국민적인 그 어떤 지지율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최소한 35% 40% 이상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선거에서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어떤 정치적 언어 수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당을 정상화시키내므로써 우리 당의 지지율을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 민심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저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거 제 개인적 말씀 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저는 높은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좀 견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부터 해서 이제 통합이 돼 있으니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쉽게 흔들기는 어려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50% 넣으면 되니까 어떤 선거든. 지난 대선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득표율이 4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60%를 훌쩍 뛰어넘었단 말이죠. 최소한 55%만 유지하더라도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힘든 선거인데 네. 지금 6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정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보고 정말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지금 당면 현안들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 정치를 거의 뭐 직업이 늘어서 정치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민주당에 한번 계셨잖아요. 지금의 민주당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할까? 좀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민주주의의 피가 흐르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민주당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왔을 때 제가 유일하게 일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춘 국회 유일한 대통령 국회에 왔을 오셨을 때 예, 시정연설 할 시정연설 때 유일하게 애를 갖췄다는 거는 뭐 일어서서 뭐 이렇게 악수를 아니요 보통 다 앉아 있었을 때 저는 일어서서 그 예를 제가 갖춘 본 것 거죠. 같기도 하는데 rem프 씨. 그 유명한 것을 못 봤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만큼 그 쉽지 어떤 않습니다. 굉장히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분위기 속에서 혼자 당당하게 홀로 일어선다. 민주주의의 피가 흐른다는 거.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계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닌가요? 뭐 계엄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 너무 아니, 핫해서 하시면 뭐 내가 들어가니 악수도 안 해주고. 아닙니다. 뭐 그때가 하여튼 이건 박근혜 농담입니다만. 대통령이 악수 안 해줄 때가 비상계엄 했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거는 비상계엄은 어느 순간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밉대가지고 왜 전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합니까?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비상계엄의 요건이. 네, 그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 저희 제가 지역구에 있는 그 네. 중학교 1학년이 네.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사변이라든지 네. 그런 무슨 상황에서 소리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는 행위인데 지난 12월 3일은 평온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동을 일으켰다. 네. 그거 참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네요. 그 중학교 1학년보다도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들은요. 아마 당 대표로 만약에 나가서 이제 정치적인 개혁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데 모두의 좀 민생이나 경제 이런 부분에 우리 조경태표 어떤 네. 경제 부분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저는 뭐. 그 부산이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제 정치적 고향입니다만은 부산도 보면 경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심지어 노인과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 해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처 하나가 옮김으로써 그 기대 심리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대구 경북에도 네. 대구 경북이 그 사실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본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근데 대구만 예를 들면은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1인당 그 소득 수준이 지금 31년째 최하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률이 14%에 네. 육박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 제 123조 2항에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 의무를 라고 적시되어 네. 있거든요. 네. 이것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저는 대구 경북에 산자부를 옮김으로써 이전함으로써 부산과 같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비수도권에 있는 그 우리 그 국민들께서도 뭔가 좀 좋은 일자리 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수도권이 좀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분산되고 또 우리 비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하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실천시키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 대구에 산자부 옮긴다는 거 참 굉장히 멋진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세종시에서 좀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해수부 가는 것도 부산 가는 것도 뭐 난리던데. 저는 그 우리가 세종시로 옮긴 가장 큰 목적은 네. 바로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옮긴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종시만 지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대구 경북이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종시에도 또 더 그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게 못지않게 타 지역에서도 저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오늘 얘기 좋은 말씀 많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못다한 말 있으시면은 뭐 당대표 출마하신 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 어쨌든 보수를 지켜낸 보수의 심장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 대표 출마 이후에 지방 그 방문은 대구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대구의 가치를 좀 높이 평가합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 바뀌면
저는 우리 당이 바뀌고 우리 당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이번에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저는 놓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성내를 위해서라도 또 다음에 우리 당이 보수로서의 건강한 보수로서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회는 대단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전당대회가 된다 하는 점에서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오늘 부산 사구을에서 스트레이트 육선을 한 제가 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6번 내리 국회의원 하신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셨습니다. 오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